오늘은 금요일입니다. 금쪽 같은 자산관리 시간 퇴직연금 선생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민경 차장님 나와주시죠.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퇴직연금 공부를 해도 어려운 게 연금인데. 어려워요? 아, 연금은 조금 복잡할 수 있죠. 퇴직연금 어려운데 우리 또 스승의 날이니까 아. 연금 스승님으로 네.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이 규모를 보니까 500조 시대가 열렸고요. 500조. 맞습니다. 이게 나이를 또 세보니까 2005년에 태어나가지고 20살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성인이에요, 이제. 예, 이제는 굉장히 좀 성숙해졌는데 그러면은 네가 이제 좀 컸으니까 수익률도 괜찮니?라고 보면은 아직도 응애 하고 있어요. 네. 예, 그러니까 그리고 또 요즘에 워낙에 또 주식시장이 불장이다 보니까 연금 수익률은 너무 이제 좀 아쉬운 분들이 많으세요. 네. 그리고 연금 안에서도 누구는 20% 수익률, 누구는 아직도 2, 3%에 머물러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볼멘 소리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그 상황을 좀 짚어주시죠. 너무 정확하게 짚어주셨어요. 음. 사실 최근에 어떤 분은 나는 왜 이렇게 장이 좋은데도 2%, 3%밖에 안 되지 연평균 네. 수익률이? 그리고 어떤 분은 작년에 예를 들어 반도체 ETF를 담으셨던 분들은 그 한 종목만으로 이미 2배 이상씩 난 분들도 그렇죠. 계시니까 네. 그런 걸 보면 일단은 굉장히 그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고 아까 저희가 방송 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연금에서도 그 수익률의 양극화가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이제 DB형, DC형 뭐 이런 거 고르는데 보통 이제 안정퇴직연금은 뭔가 이제 마이너스가 나면 안 된다라는 생각에 그렇죠. 원금은 지켜야지. 지켜야 된다는 생각에 이제 DB형으로 하셔서 좀 안정적인 뭐 연 뭐 2, 3% 뭐 이 정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요즘에는 DC형으로 열심히 투자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 늘어났다면서요. 네, 맞아요. 임금 상승률이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가 않고 네. 그다음에 20, 30대가 그 본인들의 이제 차부장님급들을 봤을 때 내가 이렇게 진급을 해서 연봉이 올라가는 것보다 그냥 내가 꾸준하게 투자를 해서 연에 최소 7에서 8% 정도의 수익만 가져가도 네. 오히려 내가 나중에 노후에 받아가는 퇴직금이 훨씬 크다라는 것들을 본인이 직접 이제 느끼다 보니까 최근에는 오히려 뭐 임금 피크 대상이나 또는 이제 고직급자인 부장님들보다 신입사원인 20, 30대 분들이 훨씬 더 DC로 전환을 많이 하는 그런 추세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요? 네. 그러면 DC형에서도 굉장히 단타 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기도 하고요. 맞아요. 있어요. 네. 사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이제 연금은 20년에서 30년 정도 장기적으로 하는 투자이다 보니까 작게 매매를 하지 말고 꾸준히 가져가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ETF를 가지고 그렇게 단타를 치는 분들도 계시기는 합니다. 참 이게 퇴직연금에서 단타를 친다. 그만큼 불장이다라는 어떤 방증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샀다 네. 팔았다 수익이 나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ETF로 단타를 친다. 거의 뭐 우리 일반적인 알주식 하시는 분들은 그게 네. 약간 인버스 투자 이런 거 할 때 하락할 때 막 이렇게 단타 쳐가지고 수익 보고 그러시는데 실제로 퇴직연금에서는 어떤 ETF로 그렇게 단타를 많이 치나요? 반도체 쪽인가요? 우선은 그 연금 계좌에서는 그런 인버스나 이런 파생이 좀 결합된 위험 상품은 안 네, 되잖아요. 것들이 안 위험 되기 상품은. 때문에 네. 인버스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최근에는 워낙 등락폭이 크다 보니까 네. ETF들도 아. 그래서 뭐 AI, 로봇, 반도체 이런 부분들로 단타를 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저는 좀 이해도 가는 게 오늘도 사실 오늘은 조금 매매량이 그전만은 못하지만 반도체 올라갈 때 우리 큰형들도 막 10% 두 자릿수 올라갈 때도 맞아요. 있고 하다 보니까 연금 계좌의 수익률을 보면은 너무 순한 맛일 것 같아. 그러니까 도파민이 안 나오는 거야. 매운맛만 맨날 먹다가. 그러다 보니까 연 7, 8%보다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하신 분들도 생겨나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그런 것도 좀 궁금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수익률이 개인별 차이가 좀 나잖아요, 차장님. 2%, 3%인 분들하고 한 7, 8%인 분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 한 10년 뒤에는 이게 어느 정도 차이가 날까? 저희가 그 1,000만 원을 10년을 운용을 했을 때 네. 연 2% 수익을 가정하면 1,219만 원의 수익이 나와요. 계산을 해봤을 때. 근데 8%라면은 2,158만 원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2%와 8%일 때 같은 원금인데 네. 10년 뒤에 수익이 94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근데 이게 숫자로 봤을 때는 940만 원인데 사실 1219만 원과 이제 2500만 원 같은 경우 2158만 원 같은 경우에는 2배 조금 안 되는 수준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배수로 따졌을 때는 그게 훨씬 더 크게 다가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눈덩이가 불어나는 그쵸. 속도가 계속 배수의 차이가 날 맞아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네. 우리가 이제 안전자산, 위험자산 항상 이렇게 퇴직연금에서는 분류해가지고 투자를 하게 되잖아요. 그 정해진 비율도 있고. 네. 그럼 일반적으로 내가 이제 40대 직장인이다. 그래서 여도는 말하는 거죠. 저는 프리랜서긴 하지만 40대 직장인이라면 어떤 비율이 좋을까요? 지금. 우선은 40대라고 하면 은퇴가 어쨌든 20, 30대에 비해서는 조금 더 가까워지신 분들이시잖아요. 그래요? 그다음에 저는 예. 90까지 일할 건데. 90? 화이팅! 근데 이제 어쨌든 조금 지팡이 줄 거라서. 20, 30대에 비해서는 덜 공격적으로 운용을 하시는 게 맞는데 사실 우리는 연령도 고려해야 되지만 하나 더 고려해야 될 것은 본인의 투자 성향이에요. 네. 그래서 내가 조금 공격적인 성향이다라고 하시면 우리가 퇴직연금 안에서 위험자산을 담을 수 있는 비중이 최대 70%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위험자산 비중을 70%까지 가져가셔도 되고요. 만약에 내가 좀 안정적인 성향이야. 나는 내가 손실이 났을 때 막 너무 잠을 못 자. 이러시는 분들은 실적 배당형을 한 3, 40% 정도로 조금 낮게 가져가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게 이제 심신의 안정에도 좋고 장기 맞습니다. 투자를 해야 되니까요. 그럼요. 네, 퇴직연금 자체는. 근데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게 본인의 어떤 투자의 성향에 맞게 포트폴리오 조정을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런 부분에서도 연금을 내가 들러갔어. 상담을 받으러 갔어. 본인의 투자 성향이 어떻게 되십니까?라고 하면은 잘 모르실 것 같아. 투자 성향을 본인이 몰라요? 왜냐면 뭐 이게 MBTI 검사도 아니고. 아, 그쵸. 그러니까 포모가 너무 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내 마음은 갈 때 같은데 맞아요. 그런 것들도 혹시 상담을 통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실 수 있나요? 그럼요. 우선은 말씀 주신 것처럼 그 고객님들의 대부분이 본인의 투자 성향을 잘 모르세요. 그래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고객님들께서 내점을 하셨을 때 투자 성향이 어떤지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한 10가지 이상의 질문들을 여쭤보기는 하거든요. 이전에 투자를 하신 경험이 있으신지 아니면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총 자산 중에 금융 상품의 비중이 얼마인지 그다음에 내가 혹시나 전에 파생과 관련된 뭐 투자를 해본 적이 있는지 그리고 내가 투자를 했을 때 이 투자 상품에 대한 만기까지 보유를 할 건지 그리고 투자를 했을 때에 원금 이상의 손실을 감내할 수 있는지 네. 아니면은 몇 %까지의 손실을 감내할 수 있는지 이런 여러 개의 질문을 종합적으로 여쭤본 다음에 이제 투자 성향을 파악을 하는데요. 근데 이거를 본인이 금융기관에 방문하지 않고도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한 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뭐예요? 내가 얼마만큼의 손실을 감당할 수 있는가? 저는 0이에요, 0. 단일원도 내 걸. 근데 가져가시면 투자는 안 돼. 되게 공격적으로 해요. 공격적이에요. 그럼 진짜. 공격적이에요. 내가 내 사람분들 읽고 싶지 맞아. 않은데 네. 투자는 공격적. 그쵸. 이런 사람은 뭐라 그러죠? 우선은 자중이? 그 읽기 싫은 거는 사실 대부분이잖아요. 네. 근데 투자를 되게 공격적으로 했어. 근데 나의 이 선택에 대해서는 어쨌든 그 정도는 읽기는 싫지만 네. 내가 한 선택이니까 그 다음에 나는 이게 분명히 장기적으로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면 견딜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공격적인 성향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한 10% 손실이 났는데 네. 잠이 안 와. 잠이 안 와. 미칠 것 같아요. 막 손에 안 잡혀 일이. 그러면 안정형입니다. 그래서 투자를 웬만하면은 과하게 하시지 않으셔야 하는 분. 제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투자 시작하고 불면증이 생겼으니까 저는 안정형이 좀 맞는 것 같아요. 불면증이 좀 생겼어요. 네.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사실 연금이나 뭐 이런 ETF 다양한 뭐 상품들이 있는 네.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저희가 이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생애주기에 맞춰서 ETF로 투자하는 그 방법들 중에서 TDF라고 있잖아요. 네. 타겟. 알아서. 타겟, 맞아. 타겟 데이트, 데이트,
펀드. 네. 예,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TDF 뭐 이렇게 되게 뭐 ELW처럼 뭐 꼬아놓은 것 같죠? 그냥 줄인 거예요. 그런 상품을 내 퇴직연금에 담아두는 거, 그것도 이제 되게 심플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알아서 또 비중 조절을 해주니까. 맞아요. 네, 맞아요. 사실 TDF 자체가 연금에 특화돼서 나온 상품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투자를 처음 했고 뭔가 알아서 자산 배분을 하기가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딱 그 TDF만 사두고 이렇게 같이 가시면 돼요. 왜냐하면 그 숫자 끝에 붙어 있는 숫자 2030부터 2060까지 다양하게 있는데 나의 은퇴 시점에 맞추어서 투자를 하시면 되고, 당연히 은퇴가 많이 남았을수록 주식에 대한 비중이 높아서 더 공격적인 상품이기 때문에 본인의 은퇴 시점과 그 다음에 투자 성향에 맞게 투자를 해주시면 됩니다. TDF는 그러면은 이제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좀 다 다를 거잖아요. 지금 타겟 데이트가 어느 정도로 형성이 돼 있는지가 맞습니다. 좀 다를 텐데 네. 기본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수익률이 지금 형성이 되고 있나요? 우선은 2030이나 2035처럼 주식 비중이 굉장히 낮은 것들은 그래도 연평균 한 5%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가장 이제 주식 비중이 높게 나온 게 2060까지 나왔거든요. 2060. 네, 2060년에 이제 은퇴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약간 저랑 비슷한 것 같기는 그래요? 한데 네. 예, 이 2060 같은 경우에는 주식 비중이 최대 80%까지 되다 보니까 지금처럼 장이 좋을 때는 1년 수익률이 거의 30% 정도도 좋겠다. 나는 경우들이 네. 있어서 사실 이것도 이제 그 빈티지, 저희가 끝에 붙어 있는 숫자를 빈티지라고 하거든요. 빈티지에 따라서도 수익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저는 지금 뭐 짧게 40, 뭐 60,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만 나는 좀 더 공격적이고 싶다면은 2060 해도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 선택은 뭐 연령에 있어서 제한이 있거나 그러진 않죠. 그렇진 않습니다. 나의 의지입니다. 네, 언제까지? 못 사게 할까봐. 90살까지. 근데 아니, 도훈 씨 제한이 나는 너무 90살까지 많아. 일 안 하셨으면 좋겠어. 왜요? 왜냐면 계속 사팔사팔 하시다가 정말 내가 노동을 해야 될 정도로 이제 그런 건 아니에요? 즐기는 거죠. 즐기는 거? 윤여정 선생님처럼 예, 그냥 자리가 주어지면 근데 즐기는 여러분 거죠. 도훈 씨는 쉬라고 해도 진짜 일이 좋아서 여러분들 좋아가지고 3% 연휴 때도 안 쉰다고 하시는 분이어가지고 좀 무섭긴 저는 원래, 한데. 예, 일에 미쳐 있는 네. 사람입니다. 저희 네. 그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를 드렸는데 어. 전 개인적으로 좀 궁금해가지고 네. 우리가 늘 부러워하는 게 차장님 미국의 이제 401k 뭐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지 수익률 않습니까? 좋죠. 네. 우리나라 연금제도랑 구조적으로 다른 게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우선은 우리나라는 일단은 이거 좀 어려운 용어인데 계약형 구조라고 해요. 현재 우리나라는 계약형 네, 퇴직연금 구조다. 구조가 이제 회사랑 금융기관이 이제 서로 계약을 맺어서 자산과 운용을 그러니까 자산 관리와 운용 관리의 역할을 퇴직연금 사업자들이 수행을 해주거든요. 네. 그러나 이 DB와 DC를 운용하는 주체는 DB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직접 운용을 하고 DC 같은 경우에는 가입자가 직접 운용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계약형 구조인 거고 기금형 구조는 말 그대로 기금이 조성이 되어 있어요. 지금 가장 우리나라에서 생각하기 가장 편한 건 국민연금. 네. 기금이 수익률 조성되어 좋잖아요, 있잖아요. 지금. 네, 그래서 네. 우리 국민연금공단에서 알아서 운용을 해주고 그렇죠. 그다음에 중소기업형 퇴직연금 제도인 푸른씨앗 제도. 푸른씨앗도 이제 우리가 기금을 조성을 해서 운용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미국에 있는 401k도 기금이 이렇게 조성이 돼서 운용이 되는 네. 그런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식에 투자하는 비중이 좀 높은 구조. 네. 이고 그다음에 이러한 수익률들을 이미 이제 눈으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 젊은 층들도 그 기금에 맡겨서 이렇게 운용을 할 수 있는 거죠. 아니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퇴직연금 시장도 앞으로 이제 인구 구조가 맞습니다. 계속해서 네네. 은퇴는 빨라지실 거고 앞으로 살 날은 더 많은 분들의 네. 인구 구조가 계속 늘어날 거여서 기금화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계속 나오고 있죠.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우선은 어쨌든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되게 강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이러한 부분들이 필요는 있다라는 것들의 그 인식들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진국들은 대부분 이렇게 기금화를 해서 운용을 하고 있으니까요. 네. 근데 이거를 모든 가입자가 의무적으로 기금형에 가입을 할
건 아니고 너는 계속해서 너가 운용을 할래? 혹은 기금에 맡겨볼래? 이런 식으로 선택권을 당연히 줄 거고요. 그 다음에 기금도 하나의 기금에만 주지 않고 여러 개의 기금을 이제 조성할 수 있는 그런 퇴직연금 사업자나 자산운용사 또는 회사들끼리 이렇게 뭉쳐서 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서 오히려 기금끼리의 수익률 경쟁을 시켜서 더 좋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갈 것 같은 그런 청사진이 조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같은 이제 소비자들이나 가입자들한테는 굉장히 또 좋은 선택지가 맞습니다. 또 있는 거니까 그게 좀 저는 궁금했었는데 자 우리 TDF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연금에서 ETF 투자를 굉장히 또 많이 하시고 맞아요. ETF는 요즘에 정말 잘 나가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ETF 시장도 지금 500조? 500조 조금 안 되는데 500조 곧 시장. 500조 시장 네. 돌파한다고. 비슷하네요. 퇴직연금이나. 네, 비슷해요. 그게 비슷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우선은 퇴직연금 투자를 퇴직연금 쪽으로 많이 맞아요, 맞아요. 같이 갈 수도 퇴직연금 있겠구나. 맞아요. 규모가 늘어나면서 이제 ETF 시장에 계속해서 자금이 몰려오고 있고 실제로 이 ETF 시장을 받쳐주는 수급 중에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수급이 최근에는 연금이거든요. 네. 그래서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이 이제 ETF 시장에 들어오면서 우리의 지수를 좀 안정적으로 받쳐주는 그런 탄탄한 구조를 가져갈 수 있게 된 거고 실제로 미국이 S&P나 나스닥 지수가 계속해서 그 우상향을 할 수 있는 구조 또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401k에서는 주식 비중을 굉장히 높게 가져가는데 네. 그 퇴직연금의 안정적인 수급이 딱 지수를 받쳐주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아마 우리나라도 그렇게 비슷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점점 실적 배당형에 대한 투자가 많아지고 네. 그다음에 퇴직연금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나라의 이런 ETF 시장도 그렇고 코스피나 코스닥 시장도 그렇고 조금 더 안정적으로 바뀔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게 좀 생각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했던 얘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다 보면은 이 퇴직연금 시장이 기금화가 된다고 하면은 퇴직연금의 기금들도 돈들도 주식시장으로 또 유입될 수 있고 맞아요. 그게 또 엄청 우리 시장을 또 건강하게 할 수가 있겠다 이런 맞습니다. 생각 좀 상상의 나래를 펴봅니다. 네. 자 그러면은 ETF 관심 많다고 하셨으니까 퇴직연금 쪽에서는 예전과 다르게 지금 불장에서 어떤 ETF 쪽으로 좀 관심이 많이 계세요? 아무래도 이 퇴직연금도 투자를 할 때 일반 그 시장에서 뜨거운 걸 벗어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반도체나 AI나 로봇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최근에는 많이 뜨거웠고요. 네. 그 이전에는 저희가 조방원 얘기할 때에도 맞아. 네. 조선 방산 원자력 다 이렇게 비슷하게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전에는 사실은 꾸준히 저도 예전부터 그랬고 S&P나 나스닥에 적립식으로 꾸준히 투자를 하고 그렇게 섹터에 투자를 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이런 S&P나 나스닥보다도 어떤 한 섹터에 이렇게 좀 집중해서 투자를 하는 경향이 좀 늘어났어요. S&P 500에 대한 투자가 늘어났다라고 하니까 이제 미국에 대한 관심 있는 분들은 여기 이제 압구정 오프라인 세미나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나의 퇴직연금 그냥 이어진다. 일반적인 주식 투자뿐만 아니라 네. 퇴직연금에 어떤 ETF를 담아야 하는지를 궁금하다. 나는 그 시장이 좀 미국에서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 물론 국내 ETF는 이미 잘 투자하고 계시겠지만 네. 그럼 투자해도 괜찮나라는 아이디어는 우리 정호창 부장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실 거거든요. 지금 영상 아래 혹은 댓글창을 통해서 오프라인 세미나 신청하시면 다음 주 토요일에 여러분들 평일 아닙니다. 네. 토요일에 오전 11시 또 1시에 두 타임 마련해서 저희가 해외 주식으로 10년 10배 만들기 퇴직연금에 있는 나의 돈이 10배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사실 네. 해외 주식으로 10년 10배 만들기 저런 주제 자체가 복리의 아마 마법을 또 이야기를 하실 그렇죠. 거거든요. 예. 템베거 종목 찾기 뭐 이런 느낌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관련한 시장에서 투자를 할 때 어떻게 투자를 해야 그리고 어떤 쪽에 투자를 해야 10배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우리 박지훈 부장과 정호창 부장님께 함께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네. 실시간 댓글창 혹은 영상 아래 링크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저희가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서 운용을 해주냐? 어디서 운용을 해주냐? 내가 운영하는 거 말고요. 내가 운영하는 것도 운영하는 거지만 지금 이제 퇴직연금이 여러 가지 상품이 나와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 운영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잘하냐도 좀 달라질 것 같거든요. 어디가 제일 일단은 잘해요? 운용 주체부터 좀 설명을 해주세요. 우선은 운용은 사실은 내가 하는 거지만 이제 금융기관을 선택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네. 어디서 내가 운용을 할 것인가. 예전에는 단순히 어디가 안전하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했다면 은행 가죠. 맞아요. 네. 그래서 그랬다면 지금은 어디가 좀 더 많은 상품을 제공을 하느냐 또는 내가 직접 해서 매수와 매도를 하는데 어디가 더 시스템이 좀 더 편하냐 그리고 좀 더 내가 연금을 수령하시는 분들은 어디가 관리를 더 잘해주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금융기관을 좀 선택을 하시거든요. 아무래도 좀 MZ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네. 본인들이 직접 운용을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얼마나 편하게 내가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할 수 있느냐 즉 실시간 매수 매도가 되는지에 대한 니즈가 강하기 때문에 증권사를 많이 선택을 하실 거고요. 네. 좀 더 이제 투자보다는 나는 어쨌든 가까운 데가 좋고 눈에 그다음에 보이는 곳. 맞아요. 눈에 보이고 내가 쉽게 워크인 할 수 있는 곳 그런 걸 선호하시는 분들은 이제 은행을 좀 선호하시는 경향들이 있을 거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내가 어디에 좀 더 중점을 두는지에 따라서 선택하는 금융기관들이 달라집니다. 보험사에서도 이게 상품들이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거기를 선택하시는 분들은 어떤 부분들이 있어요? 우선은 보험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전에 금리가 굉장히 높을 때에는 엄청 고금리 수준으로 이렇게 다양한 상품들을 제공해 왔기 때문에 네. 나는 안정적으로 조금 더 높은 금리를 받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보험사를 선택하는 경우들이 있으시죠. 자, 여러분들이 원하는 주체를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사실 네. 지금처럼 이제 시장 상황이 워낙에 좋고 할 때는 이제 증권사를 통해서 우리가 매매가 좀 용이한 쪽을 그렇죠. 선택하시는 지금 추세가 좀 늘어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는 퇴직연금은 나의 노후 자산이기 때문에 손실이 절대 나면 안 돼. 이거는 무조건 내가 안정적으로 가져가야 돼. 이건 내가 보관을 해야 하는 자산이야. 라는 생각이 저희 어머님, 아버님 때까지만 해도 그런 게 되게 강했다면 지금은 보관 자산이 아니라 이거는 내가 내 노후를 위해서 운용을 해야 하는 투자 자산이다. 라는 인식이 굉장히 많이 커졌어요. 이게 내가 현금으로만 가져갔을 때는 물가 상승률을 고려했을 때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 수익률이다. 라는 거를 좀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서 최근에는 이런 투자를 하는 니즈가 워낙 강해지다 보니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증권사에서 운용을 하고자 하는 니즈가 굉장히 커졌고 저희가 아마 작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머니무브 현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그렇죠. 있잖아요. 네. 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은행이나 보험업권에서 증권업권으로 넘어오고 있는 현상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적금 깨가지고 증권사로 옮기고 있다. 네, 네. 근데 요즘에는 여러분들 보험을 깨서 증권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보험도 여러 가지 성격이 있죠. 보험은 꼭 저축성 필수적인 게 보험. 있는데 저축성 보험을 깨가지고 오신 분들이 많을 정도로 증권사 앞에 이제 줄을 서 있다 이런 느낌인데 걱정되는 부분은 사실 이제 이런 머니무브의 끝은 결국에 과열이고 물리고 맞습니다. 뭔가 이제 손실이 나는 구조. 그러니까 평생을 적금만 하셨던 분들은 사실 이 구조를 잘 모르실 수가 있기 맞아요. 때문에 위험 자산이라는 건 분명하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이제 혹시 해줄 수 있는 조언 같은 것들도 좀 있으실까요? 우선 항상 제가 늘 나올 때마다 말씀드리는 건데 몰빵은 위험하다. 우리가 이거 누구나 알고 있잖아요. 몰빵은 위험하다. 이게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금액적으로도 그렇고 어쨌든 한 번의 타이밍에 모든 것을 다 매수하는 건 안 된다. 그래서 사실 종목 같은 경우에도 분산해서 투자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내가 시드가 굉장히 작은 경우에는 뭐 분산을 해서 투자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 종목에 분산을 하기가 쉽지는 않으니 내가 한 종목에만 투자를 하더라도 그건 반드시 시간을 나누어서 분산 투자,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분산 투자는 어느 정도 꼭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요즘 그런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들리잖아요. 포모. 포모. 네. 네. 지금이라도 투자를 해야 되는 거 아닐까? 나 너무 늦은 거 아니야? 물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이다라고 저희가 말씀은 드리죠. 그리고 뭐 저희 뷰에서는 보면은 그래도 뭐 10,000포인트 최근에 또 12,000포인트까지 12,000까지 갔더라고요. 네. 나오는 회사들도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코스피가 분명히 우상향할 거지만 어쨌든 이렇게 과열이 보이는 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 일부 조정은 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 저축성 보험을 해지하고 목돈을 들고 오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한 번에 매수하지 마시고 반드시 최소 3번은 분할해서 매수하시는 걸 꼭
꼭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또 시장이 아침에 8,000을 넘었을 때랑 또 댓글창의 분위기가 웃냐 웃어 이런 분위기가 좀 나오고 그래서 있거든요. 봐야 돼요. 네, 지금 체크 좀 코스피가 해주시죠. 앞서서 이제 8,000선을 조금 깨고 네. 고점 터치하고서 조금 이제 약보합권 수준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왜 10시만 되면 이러는 거예요? 뭐 약속했어요. 다 같이 팔기로 1.17%대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2%대 하락. 지금 보니까 사측에서 이제 노조 측의 대화를 위한 또 쟁점 관련한 입장의 공문을 노조에 발송을 했다라는 네.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네, 이 가운데 2%대 하락세 보이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낙폭 조금 더 늘어나면서 지금 1%대 하락, 그리고 상승세를 계속 이어갔었던 현대차나 삼성전기 등의 주가도 상승폭이 다소 좀 줄어들고 있다라는 게 네. 확인이 되고 있고요. 수급적으로 보면은 외국인의 매도가 지금 제가 10시쯤 뵀을 때 한 1조 2천억이었는데 요 지금 한 20분 30분 사이에 한 5천억 넘게 현물 매도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물 쪽에서도 1,600억 정도 팔고 있는데 코스피에서는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이걸 또 고스란히 받고 있어요. 기관과 그래요? 네. 외국인의 매도를 개인은 1,800억 거의 1,900억 가까이 매수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딱 업종을 보면은 이제 알 수 있죠. 개인의 자금은 1조 5천억 넘게 전기전자로 쏠리고 있고요. 외국인이 파는 섹터는 역시나 전기전자 쪽으로 지금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펼쳐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이번 주 내내 흘러갔었던 네. 움직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10시에 저희가 이렇게 된 게 과연 오후까지 이어질지 여부가 또 그날그날 달랐어요. 그날 변동성이 맞아요. 네. 그래서 조금 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또 댓글로 많이 또 걱정을 해주시는 섹터가 있는 게 네. OCI 홀딩스가 지금 20% 가까이 20% 넘게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리고 한화솔루션도 지금 15% 좀 안 되게 태양광이 14% 정도. 빠지고 있네요. 태양광 하면은 또 중국하고 뭔가 연결성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뉴스가 있으면 저희가 여러분들과 또 이야기 나누고 시황 함께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이제 퇴직연금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게 뭐 DB형에서 DC형으로 많이 바꾸고 있고 이제 뭔가 매매를 좀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증권사 쪽의 계좌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또 연령별로 차이가 있는지 최근에 뉴스를 보면요. 네. 수익률에 있어서 50대 이상이 20, 30대보다 더 좋다라고 하잖아요. 네, 맞아요. 퇴직연금 쪽에서는 이 뭔가 이렇게 이동하는 거, 주식 쪽으로 투자를 좀 이동하는 게 어떻게 5, 60대가 더 많나요? 아니면은 20, 30대가 더 많나요? 우선은 그 5, 60대가 수익률이 더 좋은 이유는 네. 네. 잦은 매매가 없기 때문이거든요. 샀다 팔았다가 없이 그냥 엉덩이가 무거운 사람이 결국은 최종적으로 수익률이 높다라는 걸 좀 알 수 있고, 네. 제일 수익률이 높은 연령이 5, 60대, 그리고 그 중에서도 60대 여성분들 이 수익률이 가장 높고요. 진짜 왜냐하면 부럽다. 뭐 샀다가 팔지를 않으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수익률이 높은 계좌가 미성년자 계좌들입니다. 안 파니까 거기도. 네, 거기도 거기도 안 팔지를 건드리니까. 않으니까. 맞아요. 부모님들이 이제 그 자녀분들의 계좌를 개설을 하시고 이렇게 네. 사시면은 꾸준히 사신 게 제일 많이 들어보면 S&P 500 그리고 지수투자. 나스닥, 맞습니다. 지수투자. 그리고 주식 중에 가장 많이 담으시는 종목이 삼성전자. 삼성전자. 네. 아. 저도 제 친구들이 이제 자녀가 있는 친구들을 보면 주식 계좌를 만들어주고 사는 거는 삼성전자.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옛날에 4만전자, 5만전자 때 있었잖아요. 제 친구들은 그럴 때도 어쨌든 자녀들의 계좌니까 이게 나중에 그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는 지금보다 훨씬 올라 있을 거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네. 경험을 또 했잖아요. 그렇죠. 실제로도.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사서 팔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엉덩이가 무거운 계좌들이 가장 수익률이 좋았고요. 수익률이 안 좋은 계좌는 이제 20대 남성의 계좌. 너무 잦은 매매가 있으니까. 퇴직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아까 그 초기에 시작할 때 저희가 방송 시작할 때 네. 단타를 이제 ETF로도 단타를 치는 분들이 계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퇴직연금 계좌 안에서는 매매 수수료가 따로 발생하지 않으니까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활용하실 수도 있겠으나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엉덩이가 무거운 사람이 이긴다. 라고 조금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너무 또 잦은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그게 있어요. 아까도 제가 분산을 해서 투자를 해야 네.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 이유가
내가 진짜 진득하게 뭔가 한 종목을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이게 갈 것 같아. 네. 그러면 내가 공부를 하고 여기에 투자한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손실을 감당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옆에서 자꾸 막 얘기를 해. 나도 지금 뭔가 지금이라도 투자를 해야 할 것 같아. 그래서 들어갔는데 갑자기 얘가 빠지네. 그러면 내가 종목을 잘못 골라봤나 하고 손실을 확정 짓고 다시 나오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잦게 매매를 하게 되면 손실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4848은 좋지 않다. 엉덩이가 무겁게 가져가야 한다. 민경 씨, 네. 어디서 제 뒷조사를 이렇게 어떻게 하셨나? 소문 났더라고요. 안 그래도. 근데 섭섭해 잘 안 하잖아요. 4848 안 하려고 하는데 이게 하락장에 저도 참 참을성을 인내심을 길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미 나도 모르게 팔고 있어. 딸깍을 누르고 있어요. 참 그거 참아야 되는데 네. 예,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여러분들 혹시나 이렇게 갈팡질팡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신념을 또 공부를 열심히 하셨다면 그렇게 선택을 하셔도 되는데 팔고 싶다. 시장에 따라서 그러면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연기한 겁니다. 거예요. 자, 네. 그리고 저희가 지금 100세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60 초반에 은퇴하시고 요즘에는 뭐 그것보다 더 빠르게 은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살 날은 40년, 50년 이렇게 남겨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예전에는 무조건 도토리를 많이 모아야지, 식량을 많이 모아놔야지 약간 이런 거였는데 요즘에는 모았는데 더 중요한 건 그걸 어떻게 분배해서 잘 쓸까도 맞아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 중요한 이유를 좀 말씀을 해주세요. 우선은 우리가 퇴직을 해서 퇴직금을 받았어요. 55세 때 이제 퇴직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면 내가 퇴직금을 받았을 거잖아요. 요새 뭐 물론 이 회사에서 퇴직을 하고 다음 회사에 취직을 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 나는 이 받은 이 퇴직금을 가지고 결국은 아주 많이 남은 노후 생활을 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지금 현재 받은 퇴직급여 재원을 더 굴려서 가는 것도 중요하고 그러면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더 이상의 근로소득, 월급으로 들어오는 게 없기 때문에 내 연금에서 일부를 빼서 생활비로 충당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계속해서 투자를 했을 때 쉽게 유동화할 수 있는 자산이 있고 그렇지 않고 뭔가 유동화를 하게 되면 즉 매도를 하게 되고 현금화를 했을 때 이게 손실이 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월에 필요한 생활비가 얼마인지를 잘 계산을 해보고 그 비중만큼은 일부는 쉽게 유동화할 수 있는 원금과 이자가 보장이 되는 원리금 보장 상품에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일부는 그냥 현금화를 해놓는다든지 왜냐하면 현금으로 가지고 있어도 매일매일 금융기관에 따라서 평균 2.5% 정도의 연 2.5% 정도의 이자가 매일 발생하기 때문에 어쨌든 내가 그 수령하는 생활비의 크기에 따라서 잘 인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빼는 거. 잘 뺀다라는 기준은 언제가 중요한 거야? 뭐 어떤 기준에 있어서의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선은 우리가 지금은 더 이상 근로소득이 없더라도 매월 내 계좌에서 빠져나가는 보험료 그리고 뭐 우리의 통신료 그리고 말 그대로 의식주에 필요한 그 기본 숨만 쉬어도 나가는 건데. 금액들이 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월로 매월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계획을 세워서 얼마 정도가 내가 매월 현금으로 필요하구나라는 거를 좀 더 계산을 하시고 그리고 예를 들어 올해 만약에 내 자녀가 몇 월에 결혼이 예정이 되어 있다라는 그런 큰 이벤트가 있으면 미리미리 그런 계획을 세워서 내가 돈을 인출해야 하는 시점에 그 자산을 현금화 해놓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투자도 중요한데 이제 어떻게 받느냐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계속 네. 드리고 있는데 야 우리 한국인 분들 성질이 이제 좀 급하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땡겨봤죠? 비율을 보니까 퇴직연금 일시 수령이 80%를 넘습니다. 치킨집 편의점 차려야 되니까. 83.5, 연금 수령이 16.5. 근데 이 연금 수령에서도요 장기간보다는 한 10년 내외로 짧게? 나눠서, 짧게 가져가시는 왜요? 분들. 뭐 이런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유가 좀 있을까요? 우선은 네. 그 83.5%에 바로 해당하는 받는 분들? 일시금으로 수령하시는 분들의 퇴직금이 적어요. 금액 자체가 금액 자체가 적어요. 네. 평균적으로 약 1,500만 원 수준? 그러다 보니까 연금으로 받아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시는 나눠봤자 거죠. 네, 네. 아. 사실 그 이유는
이전에 내가 퇴직금을 중간 정산을 해가지고 집을 사거나 네. 이랬던 분들이 많으셔서 쌓여있는 퇴직금 재원이 워낙 적으니까 그래서 일시금으로 받아가는 분들이 많으시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 주신 16.5%에 네. 해당하시는 분들은 그 평균 금액이 1억 3천만 원 정도가 돼요. 내 퇴직급여가. 그래서 1억 3천만 원 정도가 됐으면은 아무래도 퇴직소득세가 더 클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세금을 절세를 하고자 하는 니즈가 워낙 강하셔서 이제 그분들은 어쨌든 연금으로 수령을 하시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1,500만 원이 당장 필요한 게 아니라면 이거를 내가 55세가 돼서 인출을 하게 되면 퇴직소득세가 다 빠지고 받는 거기 때문에 네. 작잖아요. 1,500만 원보다 더 적은 금액을 수령을 하는데 세금을 떼고 주는군요. 맞아요. 네. 근데 이거를 오히려 그냥 IRP에 받아서 1,500만 원이니까 IRP에 받아서 이걸 오히려 그냥 내가 투자할 수 있는 시드로 생각을 해서 IRP에서 ETF나 이런 걸로 꾸준히 투자를 하시게 되면 과세가 이연되는 효과도 있고 네. 그러면서 이제 복리의 효과까지 누릴 수 있으니까 이제는 좀 일시금으로 수령을 하시기보다는 IRP로 받으셔서 내가 계속해서 투자를 하시는 걸 좀 권유를 드립니다. 그리고 1억 3천만 원 정도 되는 그런 분들은 퇴직소득세가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최대 50%까지 절세를 또 하실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세금이 1,000만 원이다라고 하면 500만 원만 세금을 내시면 돼요. 사실 세금은 절세할 수 있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분들은 무조건 연금으로 수령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따라서 또 그 수령 방법도 달라지니까 네. 차장님의 말씀을 들어보시고 난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것들을 좀 일부 세워두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좀 확인을 해봐야 될 텐데 다음 달에 세대이음 주택연금이라는 오. 게 새로 출시된다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제도인지 먼저 설명을 좀 들어볼까요? 그 이전에도 우리가 주택연금 제도는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집을 이제 어떻게 집이 보면 있으세요? 아니요, 저는 아직 제가 지금이라고 if. 해가지고 예, 예를 들어, 여러분이 for example. 저는 집이 없고요. 주택연금에 대해서 설명을 네. 하자면 네. 제가 네. 집이 있다는 가정하에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집에 대한 그 자산 가치가 있을 거잖아요. 100억짜리 갖고 있다 쳐요. 네. 네, 가지고 있으면 그 집을 어떻게 보면 담보의 개념이죠. 네. 이제 거기서 연금을 계속해서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뭐 우리 집의 자산의 가치와 그 다음에 그 미래의 가치를 다 계산을 해가지고 매월 받는 연금액을 책정을 하게 되는데 네. 내가 사망할 때까지 약간 종신토록 받을 수 있는 그런 종신연금의 개념도 같이 좀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똑같은 집을 가지고 부모님이 주택연금을 받으시다가 네. 요 집을 담보로 똑같이 자녀도 이어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게 세대 이음 주택연금 제도예요. 세대 이음이라는 그래요. 네. 그런 그러면은 얘기군요. 부모님 돌아가셔도 네, 맞아요.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예전에는 예를 들어 이 집의 가치가 10억이었다. 네. 근데 우리 부모님이 3억 원을 연금으로 타셨어요. 그러면 이 자녀가 이 집으로 연금을 타기 위해서는 이 3억 원에 대한 채무를 상환을 했어야 됐거든요. 네. 그러면 3억 원을 내가 현금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3억 원의 현금을 어디서 당장 구해요? 되게 부담스러운데 이제는 내 자녀가 세대를 이어서 이 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요 집을 담보로 해가지고 그 현금화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어느 정도 개별을 인출을 할 수 있게 90%까지 열어가지고 이 집이 현재 가치가 10억이었는데 부모님이 3억을 받으셨어요. 그러면 요 집에 대한 남아있는 자녀 금액에 대해서 이제 또 연금을 받을 거잖아요. 그 중에 3억 원을 내가 인출을 받아서 채무를 상환을 하고 그리고 이제 남은 나머지를. 금액에 대해서 내가 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열어준 게 세대 이음 주택연금 제도입니다. 그럼 이거는 네. 증여가 되는 거예요? 상속이 되는 거예요? 상속으로 봐야죠. 상속이 돼서 그럼 상속세도 또 발생이 되는 건가요? 어차피 주택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발생을 할 거기 그러니까 때문에 이전 같았으면은 아. 세대이음 전에는 만약에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부과를 받는 거잖아요. 그냥. 네, 네. 근데 세대이음은 뭐 이전 그 모델이랑 뭐가 어떻게 상속세를 좀 주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자산 가치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그건 줄지 않는데 네. 그냥 그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녀도 이 주택을 통해서 연금을 받고 싶은데 현금화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웠다면 그거를 현금화 할 수 있게 열어줘서 좀 더 편하게 이 연금을 이어서 받을 수 있게 만든 제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이 주택연금 제도에 관심이 좀 있어가지고 네. 이걸 찾아보니까 이번에 이제 저가주택 보유자를 좀 우대하는 정책이 많이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이제 주택 가격이 적은 분들은 저는 더 고민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제가 이제 특히나 부모님이 지방에 계시다 보니까 지방 소도시들은 이 주택 자체의 호가도 굉장히 낮은 편이고요. 형성이 그렇게 돼 있고 거래도 잘 안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나의 자산으로 있는 게 골치일 때가 있다라고들 하시거든요. 근데 네. 이러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걸 가지고 또 연금처럼 받을 수가 있으니까. 네, 맞아요. 그 부분을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사실은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이 집에 대해서 예를 들면 특히나 지방에 되게 집값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시골이나 이런 곳들은 거래도 많이 없고 맞아요. 향후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자산 가치가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구조일 경우가 많은데 네. 이제 현재의 가치를 통해서 이제 그 가치를 기준으로 향후에 내가 받을 연금을 환산을 해주기 때문에 나중에 많은 시간이 지나서 내 자산 가치가 떨어지더라도 내가 받는 연금 금액이 이제 줄어들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이제 또 그 자산을 이제 처분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이걸 사실은 지금보다 좀 더 비싼 가격으로 쳐주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어떻게 그 가격 측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냐하면 현재의 우리 그 주택의 담보 가치와 그리고 이제 미래의 뭐 임금 상승률이나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가지고 지금 딱 책정되어 있는 집의 가격보다 내가 계속해서 받아가는 연금 금액이 좀 더 큰 구조예요. 네. 예, 그리고 뭐 나중에 내가 책정한 그 뭐 사망 예상 시점이 뭐 한 80세 정도다라는 기준으로 이제 계속해서 연금을 수령을 했는데 내가 더 오래 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연금 금액을 그대로 죽을 때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방에 있는 그런 저가의 주택들한테는 훨씬 좋은 혜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저는 이거는 또 지방에 계신 분들 또 지방에서 이 주택 이 거래가 안 돼서 고민하셨던 분들이 하나의 또 방법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분들도 좋을 것 같고 혹시 이 제도를 좀 추천해 주실 분들이 좀 계실까요? 우선은 사실 보면은 아직까지도 저희 뭐 부모님 세대 중에서도 조금 더 연세가 있으신 부모님 세대는 자녀들의 교육이나 이런 것 때문에 노후 준비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많으시죠. 지방에. 네. 예, 그런 분들께는 오히려 뭐 이 주택을 담보로 해서 연금을 받아서 나의 노후 생활비를 좀 더 충당하시는 걸 추천을 좀 드립니다. 지금 선주님께서 비거주에도 연금이 가능하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뭔가 전세를 준다거나 월세를 준다거나. 제가 알기로는 실거주를 해야지만 가능한 실거주를 걸로 해야 알고 된다. 있습니다. 네. 이거는 저희가 조금 더 공부를 여러분들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세대입은 주택연금을 오늘 저희가 새로 출시된다고 소개를 드렸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 가장 큰 장점은 현금이 없는 자녀가 어쨌든 재원을 마련해서 그걸 연결해가지고 또 받을 수 있다는 거. 네, 맞아요. 그 사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신다거나 네. 이제 준비를 했다라고 해도 어. 그 상속을 받을 때 이제 포기하는 경우가 그 상속세 못 내가지고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자유로울 수 있겠네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상속세에 대해서는 자유로울 수가 있다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게 네. 어쨌든 그 주택에 대한 자산의 가치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네. 세금이 줄어들거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우리가 볼 수는 없고 그냥 이제 그 연금으로 수령을 할 때 현금화를 하는 그런 부담이 조금 줄어들 수 있다라는 게 큰 장점인 거죠. 오늘 저희가 또 오랜만에 만났는데 시간이 그래도 좀 여유가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또 댓글로 남겨주셨던 질문들 중에 제가 몇 개를 좀 이야기를 네. 좀 드려볼게요. 아까 이제 미성년 자녀에 대한 계좌, 퇴직연금 뭐 이런 얘기를 좀 하신 분들이 계셨어요. 아까 이제 저희가 가장 수익률이 높은 분들이 이제 한 50대, 60대 네. 분들과 미성년 자녀들의 네. 계좌가 정말 높다라고 했는데 우리 아이에게 이렇게 연금이라든지 이런 거 좀 추천을 해주고 싶은데 너무 다양하거나 몰라서 제가 못 해줍니다라고 했던 분이 계시거든요. 혹시 미성년 자녀를 위한 연금 어떤 준비를 좀 하면 좋을까요? 우선은 미성년 자녀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그렇죠. 때문에 연금저축 펀드 개설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연금저축 펀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가장 좋은 점은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미성년 자녀는 세액 공제를 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네. 그래서 그 내가 미성년 자녀가
직장을 구하기 전에, 그러니까 근로소득이 발생하기 전에 이제 납입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소급해가지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 연금저축 펀드를 하기를 추천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어쨌든 ETF를 계속해서 사셔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도 우리가 우상향할 수 있는 구조는 이제 S&P 500이나 나스닥 같은 경우니까 한 달에 적립식으로 해가지고 월 20만 원씩 꾸준히 S&P 500 ETF를 매수해 나가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게 혹시 월 20만 원 정도 이게 적정선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한도가 좀 있던지 이런 기준이 좀 있을까요? 우선은 연금저축 펀드에는 납입할 수 있는 금액이 1,800만 원인데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미성년 자녀에 대해서는 10년간 2천만 원에 대해서 이제 그 증여세가 비과세가 없네요.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20만 원을 추천드리는 게 연에 240만 원이고 이제 10년간 가게 되면은 이제 한 2,400만 원 정도 될 수 있기 때문에 10년에 2천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월에 20만 원 정도를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네. 우리 차장님은 그 국내 해외 퇴직연금 혹시 투자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 여쭤봐도 되나요? 네, 저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네. 그 제 개인 연금에 대해서는 100% ETF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S&P와 나스닥의 비중이 굉장히 한 80%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전에 이제 좀 꾸준히 이제 적립식으로 모았을 때고, 최근에는 저도 이런 섹터의 비중을 조금씩 늘려가고 있는 중이라 지금 이제 제 계좌에 있는 게 최근에 담았던 게 2차 전지 탑10 다시 담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그 미국 AI 원자력, AI 원자력이요. 최근에 또 많이 빠졌잖아요. 죄송해요. AI 전력. 전력? AI 전력. 그러니까 약간 인프라 쪽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투자를 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0% 정도는 인도 비중을 좀 가져가려고 하고 있어서, 인도도 담고 있어요. 최근에 근데 인도가 굉장히 많이 빠져가지고, 저는 그래도 꾸준히 조금씩 그 물을 타고 있다고 하죠. 타고 있습니다. 국내 반도체 ETF나 뭐 국내 뭐 전력기기 ETF나 뭐 국내 현대차 그룹 뭐 로봇 ETF 혹시 없어요? 그 제가 개인연금 저축에서는 그렇고 네. IRP에서는 이제 LG그룹 ETF를 좀 가지고 있고요. 어머 요새 좋으시겠네요. 네, 많이 조금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사랑해요 LG. 진짜. LG그룹 ETF. 사실 우리 김민경 차장님 오늘 사실 아, 저희가 진짜 투자 잘해요. 지금 주가창을 많이 못 보고 있는 게, 저희가 오늘 시황 얘기보다는 준비된 연금 얘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막 계속 시황 떨어진다 얘기하고 계시는데, 네. 그래도 우리 진짜 김민경 차장 보면은 연금에 대해서는 정말 똑순이시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 투자나 재테크에 관련해서도 참 저런 분이 주변에 있으면 너무 좋겠다. 직접 그럼 상담 받으실 수 네. 있잖아요. 사실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렇죠. 근데 제가 직접 이제 개인 상담을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고요. 저랑 이제 똑같이 투자를 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저희 연금 본부에도 많아요. 그래서 저희 연금 같은 경우에는 개인 고객들은 연금자산관리센터 통해서 이제 상담 받아보실 수 있고요. 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연금자산관리센터가 콜센터인 것처럼 들리는데 응대율이 낮지 않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희 연금자산관리센터의 가장 큰 장점이 이 전화 콜 응대율이 95%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전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가까운 지점에 방문하시면 개인 PB들이 또 똑같이 이렇게 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충분히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가시면 되겠다. 5월 30일 토요일에 네. 여기 가시면 프라이빗하게 또 이야기 나눌 수 있으니까 압구정 WS센터 가셔서 정우창 박지훈 부장님한테도 한번 이렇게 붙잡고 여기 상담을 한번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지금 시장 상황이 많이 좀 변동이 있습니다. 코스피가 2%대까지 낙폭이 좀 더 늘어났고요. 삼성전자의 주가는 3.21%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28만 6,500원. 어제 29만 5천 원까지 올라가서 29만 5,500원까지 올라가서 제가 막 우리 허재무 앵커한테 29만 9,500원이니까 500원만 빌려달라고 했는데 30만 든다고 했었는데. 지금 많이 부족하네요. 네. 그리고 SK하이닉스도 2%까지 낙폭 늘어나고 있고요. SK스퀘어의 주가도 2%대까지. 그리고 계속해서 상승세를 유지했었던 현대차나 삼성전기는 오르고는 있는데 현대차 주가가 2%까지 윗꼬리를 좀 달면서 상승폭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LG전자는 여전히 12%대 급등. 수급장가 보자면 외국인은 매도 좀 줄었어요. 2천억 정도로 매도가 줄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프로그램 쪽에서 혹시 이제 매도가 확대가 되는가 한번 그러니까요. 봤더니 오늘, 한 지금 보니까 순매수 기준으로
요 한 50분 정도 사이에 네. 4천억 가량이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역시나 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늘 우리가 어느 지점에 도착을 하면 쭉 무너지는 것들이 계속 봐왔잖아요. 이 알고리즘 매매라고 해서 이제 8천 되면은 또 이렇게 매물이 맞아요. 출회가 된다 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7,900선에서도 그랬었고 뭐 이렇게 8,000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8,000선이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계속해서 여러분들 또 오후장 지켜보시고요. 네. 우리 연금 이야기 마무리 좀 하면서 계속 헷갈리는 게 설명 잘 해주시는데도 디폴트 옵션 굉장히 많이 키워드로 나오고 있잖아요. 디폴트 옵션. 그러니까 이게 은행 정기예금보다 낫다라고 했을 때 디폴트 옵션에 대한 설계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시선들도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쉽게 설명 좀 해주시죠. 우선은 디폴트 옵션에 대해서 수익률이 낮은 이유는 네. 저희가 제일 처음에 초기에 디폴트 옵션을 세팅을 했을 때 여러 가지 유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디폴트 옵션이라는 건 사전에 이렇게 운용을 해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 사전에 이렇게 운용해 주세요는 각 금융기관들이 디폴트 옵션의 유형별로 설정을 해 놓은 상품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나는 뭐 안정형이기 때문에 디폴트 옵션도 안정형으로 할게. 그러면 그 안정형에서 너네 금융기관이 선택한 상품으로 운용을 해줘라고 하는 게 사전 지정 운용 제도인 거거든요. 근데 제일 처음에 디폴트 옵션이 도입됐을 때 이제 원금과 이자가 보장이 되는 원리금 보장 상품만으로 구성된 네. 그 가장 안전한 그 형의 투자를 선택을 하신 분들이 사실 80%가 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디폴트 옵션은 이 방치되어 있는 자금을 실적 배당형으로 좀 옮기기 위한 수단으로 이제 도입되어 있던 제도인데 네. 그게 이제 처음에 도입 취지와는 조금 다르게 흘러가다 보니까 예금과 비슷한 수준의 이제 금리로 이제 그 수익률이 나왔던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디폴트 옵션 수익률이 낮았던 거고 네. 그 안에 보통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실적 배당형 상품들을 보면 TDF나 또는 뭐 그 BF나 이런 펀드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글로벌 자산 배분형 펀드들. 그래서 그 각각의 상품들을 모아놓고 보면은 수익률이 사실 나쁜 편은 아니에요. 그래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결국은 너무 퇴직금을 안정적으로 추구를 하다 보니 그렇게 운용을 하다 보니 생긴 결과인 거지 그 제도 자체가 잘못된 거는 아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게 좀 궁금했어가지고 이것까지 마지막 질문 드리면서 보내드려야죠. 네, 우리 똑순이 김민용 차장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고요. 퇴직 연구 궁금하다 하시면 직접 여러분 꼭 상담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시장이 조금 이제 하락세를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8,000피까지 오는 데가 7,000에서 며칠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이제 속도에 대한 부담이 있는 건 사실이고, 근데 또 생각해보면 관련한 산업, 최근에 올랐던 종목들에 대해서 바뀐 게 있느냐? 뭐, 없습니다. 네. 예, 없지만 각각의 이제 크고 작은 그 리스크들이 요럴 때 한번 이렇게 딱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서 더 주가를 하락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현재 지수 2.26% 하락, 그리고 호스피는 2.26%, 코스닥은 2.36%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여기가 이제 이 지점이 오늘의 저점이었으면 간절히 바라보겠습니다. 저희는 주말 잘 보내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